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이제 다시 이론 부분으로 돌아와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직전의 시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일본의 침략은 그때부터 시작은 되어 있었죠. 원치 않는 조약을 체결을 하고 청나라와 계속 힘겨루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락날락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청일전쟁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내정 간섭을 쑥 하고 들어오게 되니까 자, 일제의 침략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을 이제 볼 건데요. 이제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수호하려는 액션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그러면서 청나라를 밀어내는 데는 성공은 했는데 다음으로 일본이 맞닥뜨려 했었던 적수가 이제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는 세력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일 전쟁으로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청일전쟁 때 그 삼국 간섭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하고 감정적인 대립이 이미 생긴 상태고요. 다만 그 당시에 러시아 군대하고 정면으로 붙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건데 어찌 보면 뭐 예고된 수순이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점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져가기 때문인데 또 아관 파천을 겪으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에 깊숙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조선을 놓고서 예전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렇게 서로 눈치 게임 하면서 싸우고 했었던 것처럼 러시아하고도 우리나라를 놓고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바로 직전에 러일의 대립이 일어났었던 상황에 전쟁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용안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용안포라고 지금 나오는데 자, 용안포 사건 날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저기 위에 압록강이라고 있잖아요. 그 압록강에서 벌채, 그 목재를 벌채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벌채 사업의 결과 요거를 갖다 쌓아놓고 어디로 옮기고 하는 걸로 여기 용안포라고 하는 압록강 하구 일대를 불법적으로 러시아가 쭉 쑥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근데 요 지역에 대해서 일본도 상당히 요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죠. 여기가 단순하게 벌채된 목재를 이동시키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뭔가 러시아가 영역을 확장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 러시아가 용안포를 쓴다라고 했을 때, 조차지로 여기를 쓴다고 했을 때 일본은 뭘 주장을 했냐면 러시아한테 이거를 소유권을 주는 건 말도 안 되고 모두가 쓸 수 있는 항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러블이 직접적으로 났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자기네들이 뭐 하면 반대하는 일본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슬슬 뭔가 전쟁이 날 것 같은 불길한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왜 불길하냐면 우리 땅에서 트러블이 났잖아요. 우리가 청일전쟁 때도 막대한 피해를 보거든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사실은 동학군하고도 우리가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군이 관군을 끌고 나가서 우리의 그 동학군하고 싸우게 되면서 우리의 국토가 자꾸 유린되는 사고가 터졌던 거예요. 고종은 당연히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또 날 것 같은 어떤 불길함에 쓱 스쳐가니까 고종이 뭐지? 여기서 또 우리 땅에서 전쟁이 나나? 이거는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중립선언을 해요. 우리는 러시아든 일본이든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중립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하거나 말거나 일본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실 우리 누구 편도 안 들 거야 중립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우리를 중립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립선언한 거 완전 무시하고 밑에서 봤을 때 이거 먼저 체결하는 거예요. 러일 전쟁 발발 직전에 대한제국의 국의 중립선언을 완전 무시하고 강제로 이런 걸 체결을 해요. 일본이 군사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대한제국의 군사적인 요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이걸 체결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를 이 러일 전쟁의 베이스 캠프 같은 걸로 공급받는 걸로 이제 쓰는 그런 거를 한 거죠. 그리고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서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꽝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점점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우리한테 억지로 맺었던 조약들을 한번 쭉 볼게요. 이름이 좀 길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의정서. 일본의 대한제국의 국외중립선언 완전히 무시하고 요거를 체결을 한 다음에 러일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군사상으로 필요한 군사적인 요지하고 시설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그냥 압박적으로 체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군사적인 그 요지로 사용하려고 들어온 데가 오늘날의 그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에 이제 얘네들이 쭉 와서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쫓아내고 여기다가 군부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일본의 부대가 여기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여기에 그대로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 미군 기지가 나중에 생기게 되는 건데 여기에 군사적인 요지를 설치를 하고 일종의 여기에 군인들만 온 게 아니라 일본인들의 거주지도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식구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일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부지가 또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전의 용산과는 전혀 다른 일본인들이 매우 많이 거주를 하게 되는 그런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에 생겼던 시가지가 지금의 신용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지도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거를 불법적으로 우리가 사실 원한 건 아니잖아요. 원한 건 아닌데 일본이 강제를 해가지고 억지로 체결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아무 편도 안 든다고 선언을 했는데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자 러일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이에 이제 러일 전쟁 빵 터진 거예요. 근데 러일 전쟁을 막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점점 전세가 일본에 유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 뒤를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일본이 또 쓱 조약 체결을 강요를 해요.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1904년 여름에 체결을 강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고문 정치하려고 합니다. 외교의 스티븐스, 재정의 일본인 메가타를 고문으로 파견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고문 정치를 시도를 하죠. 그게 제1차 한일 협약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러시아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고 러시아 세력이 빠져나가요. 이제 우리가 러시아에 의지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이제 가장 거치장거렸던 러시아를 치워버렸으니 러일 전쟁을 하는 도중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보거든요. 러시아를 쫓아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 전쟁에서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죽은 군인들의 숫자가 일본군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 이제 이 피해를 만회를 해야겠죠. 우리한테서. 그래서 뭘 하느냐. 이제 뭐 눈치 볼 것도 없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고문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게 1차 한일 협약이고요. 두 번째 한일 협약이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별칭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위에 1차 협약에서는 외교권을 뺏어간 것까지는 아니고 외교 고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뭔가 중간자를 놓고서 쥐락펴락하려고 했는데 을사늑약은 그냥 아예 외교권을 빼앗아 가는 거고 외교 고문 정도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서를 하나 만듭니다. 통감부. 통감부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통감 정치를 하고요. 우리의 어떤 왕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대한제국 외교권을 완전하게 박탈을 하는 것이 을사늑약의 골자입니다. 일본이 덕수궁의 중명전이라는 곳에서 고종이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체결을 했고요. 이거는 그냥 완전 불법이에요. 불법. 왜냐하면 고종이 여기에 사인도 안 하고 이름도 안 쓰고 도장도 안 찍었어요. 고종은 이거를 체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그 장소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체결이 됐어요. 장관들이 대신 와가지고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신 비준을 했다는 건데 이건 비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들은 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늑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에 억지로 이게 체결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통곡을 하죠.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주 코앞에 있구나. 이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민영환이나 조병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결로서 여기에 항의를 하게 되고요. 장지현이라는 사람이 황성신문에다가 이제 나라 망하는 거 코앞이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시일야 방송 대곡이라는 글을 또 올리게 되고 고종이 이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난 이거 오케이 한 적이 없는데 불법적으로 일본이 이게 막 됐다라고 하고 있네.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서구 열강의 국가들의 대표들이 다 모이겠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일본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았다고 하는 거를 읍소를 해보자. 지금 서구 열강들이 우리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를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몰래 닐사를 3명을 파견을 하죠.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라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가긴 갔는데 헤이그 특사가 이루어지는 그 만국 평화회의 회의장 앞에까지 갔어요. 특사 3명이. 그렇지만 우린 외교권을 빼앗겼고 이미 그 회의장 안에는 우리의 외교를 겸하는 사람 겸 일본의 대표자가 참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 대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종이 몰래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고 하는 것을 일본이 인지를 하게 되죠.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고종을 굉장히 압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실로 고종을 압박을 하다가 고종이 이제 깨갱한 거죠. 당분간은 일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일단은 들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내가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하면서 잠깐 대리청정을 하려고 했어요. 대리청정은 그냥 잠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청정을 하겠다라는 고종의 조서를 일본이 양위조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물려주는 상황을 연출을 한 거예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킵니다. 강제 퇴위하는 이것도 보이콧을 많이 했어요. 고종, 순종이 둘 다 오케이를 안 했는데 억지로 즉위를 시킨 거고 이제 갓 황제로 등극한 어린 순종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새로운 조약을 하나 또 체결을 합니다. 이게 한일 신협약이에요. 통감의 권한이 엄청 세지고요. 그리고 부속 밀약을 여러 개를 정해서 야 니네 우리가 보호해 줄 건데 뭐하러 비싼 돈 주고 군대 유지하니? 이거 낭비다 낭비야. 너네 군대 해산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팔다리를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뭐 우리한테 일본인 차관을 파견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아주 대범하게 우리나라 안에 어떤 권한을 가져가려는 액션을 취하게 돼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이 됩니다. 이때 강제로 해산된 군인들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거는 무기를 반납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일본은 이 명령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이거를 다시 무기를 꺼내러 가요. 무기 창고에. 그때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들이 일본군한테 상당히 많이 사살을 당하게 되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의병들의 전투력이 일시적으로 좀 더 올라가게 되고요.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한 전국의 의병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1908년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의병 전투를 크게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제국 공대가 강제로 해상되고 황제가 쫓겨나는 요 사건을 겪게 되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 다음에 기후각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완전히 팔다리를 완전 잘라버립니다. 대한제국의 사법권, 감옥 사무 처리권, 그러니까 경찰권 같은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이 되죠. 우리가 완전히 국권을 빼앗기고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망하는 과정의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지는 않죠. 가만히 있지는 않고 당연히 의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을미사변 터졌을 때 왕비가 거기 안에서 살해당했을 때 경복궁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왕비를 살해하다니 그리고 시신을 태우고 가다니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이었고 그때 일본이 갑자기 몰아치면서 개혁을 해서 왕비가 죽었다라는 사건을 덮기 위해서 개혁을 막 추진을 하잖아요. 그중에 단발령이 있었어요. 머리를 서양 사람처럼 남자들을 짧게 잘라라. 이거는 유교적인 정서를 무시한 액션이었고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을 해서 일어난 의병이 을미의병이에요. 주로 이제 선비들, 유생들이 참여를 했겠죠. 위정척사 사상으로 무장한 유인석이나 이소은 같은 유생들이 주도를 했고요. 의병들이 꽤나 열심히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 결과 단발령은 이건 좀 무리수였던 것 같다. 단발령을 철회하고 고종이
그대들의 마음은 잘 알겠다. 단발령은 철회할 거니까 해산하라 해가지고 해산을 해요.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나냐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통감부가 설치됐을 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크게 일어난 게 을사의병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생들이 집중이 됐었는데 자주 나옵니다. 최익현 민종식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평린 출신의 의병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제일 유명한 사람은 신돌석입니다. 최익현이 태인에서 거병을 했고요. 홍주성을 점령하는 등등등 꽤나 화려한 활약상을 보이게 되고요. 가장 크게 일어났었던 의병들 중에 하나입니다. 을사 의병을 좀 보시고 최익현의 이름은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의병을 끌고 순창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체포가 됐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정부군하고 싸우지는 또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대마도에서 스스로 먹을 거를 먹지 않고 순국을 한 것으로 나오는 유명한 유생 출신의 의병장이에요. 자, 뒤로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 큰 의병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그 고종이 강제퇴위 당했을 때 그 부속 미략에 따라서 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일어났었던 의병이 정리의병이에요. 1907년. 해산 군인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군사력이 업 올라가게 됐고 의병 전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의병들이 굉장한 숫자로 모여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걸 결성을 해요. 총대장의 이인영, 군사장 허위를 중심으로 의병들이 연합을 하고 서울로 순식간에 오는 서울 진공작전을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단체가 그 전에 있었던 의병이랑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서양의 각국 영사관에다가 우리 의병을 국제법상으로 정식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승인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양주에서 집결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일본도 여기에 좀 위기감을 느껴요. 이 13도 창의군의 규모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걸 지금 눌러놓지 않는다면 한일합병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들은 이제 폭도 토벌 작전이라고 해서 굉장한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의병들을 공격하고 무차별로 거의 학살에 가까운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의병들 크게 3번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개인 단위로 일어났었던 활동은 뭐가 있느냐?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나오죠. 항일 의거 활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명훈 장인환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의거 활동을 하는데 의로운 거사죠. 의로운 거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일본이 임명했었던 친일적인 외교 고문이 있어요. 스티븐스라고. 이 스티븐스를 사살을 합니다. 전명훈 장인환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안중근은 무엇을 했느냐? 만주의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게 되고요. 그 리순 감옥까지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동양평화론을 저술하던 중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안중근이 사망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우리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의사가 있어요. 명동성당 앞에 숨어 있다가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히고요.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뒤에 애국개몽운동 보겠습니다. 이런 의거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 결이 다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무력으로 총이나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국가가 망했다라는 인식조차 못할 만큼 무지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줘야 된다. 개몽 활동이 더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단체들이 지금 여기 써 있어요. 보안회가 있습니다. 보안회는 보국 안민 요거의 약자거든요. 보안.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보안회가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황무지 개간권이라는 상당히 교활한 이름으로 요거를 요구를 하는데 황무지가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황무지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땅으로서의 농토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는 그런 게 황무지인데 이걸 오케이를 해버리면 일본이 황무지라고 설정하는 모든 땅들을 개간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생각하는 황무지의 기준은 우리랑 다를 수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토지를 약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파를 하고 운동을 막 해가지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킵니다. 대단한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대한자강회가 또 있습니다. 강연회도 개최하고 이 신문도 발행, 월보도 발행을 해서 국권의 회복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활동을 두루두루 했고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잖아요. 여기에 반대 운동을 진행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단체고요. 그러다가 보안법 위반이라는 걸로 해산이 되는 건데 당연히 일본이 정한 법입니다. 일본의 강요로 제정됐었던 법률이고요. 1907년에 이게 되는 건데 황제를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키니까 당연히 반발을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는 너네는 없어. 그런 거 다 불법이야 하면서 창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보안법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리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족족 이 보안법 위반이라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반대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비밀결사단체로 생겨났었던 가장 큰 조직이 신민회였어요. 안창호, 양기탁이 중심으로 비밀결사로 꾸려지게 됐고요. 근본적으로 일본인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 가리고 있으니까 실력 양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공화 정치를 지향한다. 우리가 대표자 뽑아서 가는 그런 걸로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애국개몽해가지고 실력 양성을 하려면 학교가 있어야겠죠. 학교 세웁니다. 안창호가 평양에다가 대성학교를, 이승훈이 정주에다가 오산학교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자기 회사도 세우고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해극서관 같은 것도 만들고 우리가 완전히 망한 1910년 이후에는 남만주 서간도까지 가서 바깥쪽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를 자꾸 탄압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도 만들고 신흥강습소라는 것도 세웁니다. 요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했어요. 비밀리에 활동했기 때문에 일본인들한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단체가 신민회였고요. 일제가 신민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와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돼요.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은 뭐냐면 조선 총독부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 총독부가 생기잖아요. 총독부가 조작한 사건인데 신민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의 리더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야 니네 데라우치 총독 암살하려고 그랬지?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기에 연루된 사건들을 다 소시지처럼 잡아가요. 그리고 핵심적인 인물들에게 굉장한 중형을 내리게 되면서 이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본만 우리나라에 왔던 건 아니고 우리가 서구 열강들하고 계속 이런 조약을 맺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서구 열강들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가장 심각한 경제 침탈을 했었던 거는 일본이지만 자, 경제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자, 일본이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토지부터 시작해요. 토지. 우리나라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를 일찌감치 세웁니다. 토지 수탈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만든 식민지, 착취 기구입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영국이 만들었던 그 동인도 회사를 모티브로 제국주의,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발을 딛는 거죠.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고 우리는 식민지 국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권을 침탈을 했는데 돈 많이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기에 쉽게 뭔가를 하냐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루트로 철도를 부설을 해요. 그리고 철도를 세우는 것도 이 부설권을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입니다.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등등등 핵심 라인의 철도 부설권을 독점하는 것도 다 일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정리 사업, 이거는 경제 침투를 할 때 돈에 연결된 걸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죠. 이미 재정고문을 보내요. 메가타라는 일본인이 와서 일본의 화폐를 기준되는 화폐로 정하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 말고 일본 돈으로 기준을 정하고 조선 화폐인 옛날 동전을 등급에 따라서 너네 빨리 일본 돈으로 교환해 라고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백동화의 레벨을 매기는 거예요. 상중하로 레벨을 매기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 1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백동화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냥 액면 그대로 10,000원을 바꿔주면 돼요. 근데 백동화를 딱 받고 나서 아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동전의 등급이 별로 좋지 않네. 그리고 이거는 화폐 등급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하면서 레벨을 자기네들이 깎아서 원래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15,000원만 준다든지 3,000원만 준다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이걸 제1은행권으로 자기 돈을 바꾸러 간 사람들은 내가 원래 100만 원어치의 백동화가 있었는데 막상 화폐를 교환하고 났더니 제1은행권으로는 한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경제 기반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사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간 안에 조선 화폐 그 제1은행권으로 교환을 또 안 하면 돈으로서 값어치가 없다라고 완전히 휴지 조각을 만들어 버리기도 했었죠. 당연히 일본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지능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안 있었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는 광산 채굴권 같은 거 큰 거 가져가고 산림 채굴권 같은 거 가져갑니다. 채벌권. 미국도 철도 부설권을 한번 획득을 했었고요. 일본의 양도로 하긴 하지만 금광 채굴하는 거 가져갑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철도 부설권을 획득을 했었는데 나중에 일본한테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한 거죠. 여기도 금광 채굴권 가져가잖아요. 독일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강,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경제적인 침탈을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겪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거를 그냥 내놓고 자, 우리를 드세요 이렇게 보기만 한 건 아니고 우리도 막으려고 노력 많이 했죠. 일본이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우리한테서 뭐 제한 없이 무제한 양곡 유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실제로 막심했어요. 삼남지방처럼 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는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견딜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곳, 수확량 자체가 많지 않은 곳, 함경도 같은데 요런 데는 흉년 한번 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일본이 이만큼 수입해 간다고 하면은 이건 이거대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함경도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곡물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한번 크게 들었을 때 함경도하고 황해도의 관찰사가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번에 수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공령이라고 하는 거를 선포를 했어요. 근데 방공령을 선포했는데 기한에 맞게 통보를 했는데 일본이 막무가내로 이거를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연락을 안 받고 있다가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오버했을 때 뒤늦게 연락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야, 니네 한 달 전에 말해야 되는 거 몰라? 너네 여기 통상장정 개정에 있었잖아. 근데 너네 기한 안 맞는데? 우리도 피해봤어 너네 때문에. 그러면서 방공령은 들어줄 수 없어. 심지어 피해봤으니까 돈 내놔. 이런 식으로 돈을 또 뜯어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피해가 막심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에 뭐 일본인, 중국인, 외국인 상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겠죠. 새로운 문물 들어오고 더 싸게 막 가지고 오고 일본 문물 같은 것들은 일본의 물건들은 초반에 관세도 없었어요. 당연히 가격이 훨씬 더 우리보다 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상권을 수호하려고 운동을 많이 또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화폐 정리 사업, 개화 정책을 이유로 우리한테 억지로 돈 빌리게 하거든요. 차관.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지게 했어요. 갚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쓱 들어와서 경제권을 가져가려고 했겠죠.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국채가 막 말도 못하게 돈이 늘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 됐어요. 이러다가 완전히 국가의 주도권을 빼앗기겠다고 생각하고 몇몇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좀 흐름세가 이상한데 지금 정부는 돈이 없지만 지금 우리 1천만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1원씩만 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모인다. 자, 국민의 성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자. 우리 경제적 주권이라도 회복하자 하면서 이게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처음에 대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국채보상운동이. 그래서 지금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운동 거리가 되게 크게 관광지로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도미노처럼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서도 이 모임이 만들어져서 자, 우리 술 마실 돈, 담배 필 돈 하나씩 모아서 모금합시다. 이게 실제로 엄청난 액수가 굉장히 빠르게 모입니다. 왜 우리 뭐 그 IMF 때 이때 이렇게 금모으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정말로 빚을 갚을 것처럼 굉장히 퍼져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신문에 보도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단위로 확산시켜 준 게
배들이 운영했었던 대한매일신보에서 이거를 막 홍보를 해줘가지고 전국적으로 요게 쭉쭉 진행이 됩니다. 정말로 빚을 갚을 뻔했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빚을 갚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통감부가 이거를 주도했었던 양기탁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거 모아가지고 횡령하려고 했다. 범죄다, 범죄 하면서 구속을 시키고요. 일본의 친일적이었던 일진회라는 단체가 또 심각하게 방해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제강점기 직전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역부족이었다라는 게 지금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가 망하게 되는 수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퀴즈 잠깐 보겠습니다.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에서는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고문정치가 시작이 되는 것은 이거는 이 을사늑약이 아니고 을사늑약이 아니라 그 이전에 러일전쟁 직전에 이제 고문을 파견을 하도록 하는 거. 러일전쟁 도중에 메가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보내서 고문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을사늑약의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에 1904년 정도에 진행이 된 거여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조금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에서 고문 정치가 된 게 아니고 외교권을 완전히 뺏기는 거죠. 외교권을.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가 됐었죠. 을사늑약으로는. 자, 을사의병 때 최익형과 민종식 등의 의병장으로 활약을 하네요. 맞는 얘기. 국지보상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다. 평양이 아니고 대구에서 한 겁니다. 대구. 그래서 아니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에 옳은 것에 0표하세요. 고종이 헤이그에서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된 거는 을사늑약 억울해서 그런 거잖아요. 을사늑약이고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던 거는 대한자강입니다. 운산의 금광채굴권을 침탈했던 거는 미국이 되겠고요.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이런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어떤 저항을 했고 주변의 서구 열강은 무엇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 한번 쭉 봐주시고 이거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정리하겠습니다.